김윤경의 생생경제. 안녕하십니까, 김윤경입니다. 드디어 브라질 월드컵 승부가 갈렸습니다. 전차군단 독일이 아르헨티나와의 결승전에서 1-0으로 이기면서 24년 만에 최우승자가 됐는데요. 독일의 전략적인 선수교체 카드가 결정적으로 승부를 가렸다는 분석입니다. 오늘은 새누리당의 당대표 등 차기 지도부를 뽑는 전당대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당대표를 가르는 운명의 승부. 과연 누구로 결정될지 궁금하네요.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이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의 조기 통합에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당초 일정보다 2년 반이나 앞당기는 건데요. 은행업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것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조조정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노조는 반발하고 있는데요. 과연 김정태 회장의 승부수가 성공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김윤경이 뽑은 오늘의 생생 키워드, 승부입니다. 저희 생생경제가 준비한 오늘의 경제 핫이슈입니다. 제2롯데월드 안전성 논란이 여전히 거세죠. 근데 롯데 측이 외국 기업의 안전진단 용역을 맡겼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더욱더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시민자문단의 검토가 있고요.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인데 이걸 좀 불신하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 때문입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롯데 측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부에서는요. 기업의 사내 유보금에 대해서 과세하겠다라고 한 입장에 대한 논란이 있는데 이걸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내 유보금이라고 하면은 기업이 쓰고 남은, 그러니까 쌓여있는 여유 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에 정부가 과세를 하겠다라고 한 겁니다. 세금을 물리니까 당연히 강제로라도 풀게 될 것이고 그러면 내수가 살아나고 가계소득의 증대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주장인 건데 기업 측에서야 당연히 또 세금을 또 내게 되는 것이니까 이중과세다라면서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찬반 의견 어떤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경의 생생경제 1부 시작합니다. 쉐보레 한국능률협회 컨설팅 선정. 한국산업의 서비스 품질지수 국산자동차 판매 부문 2년 연속 1위. 7월 중 추첨을 통해 100만 원 여행 상품권, 30만 원 주유 상품권 등 놀라운 구매 혜택을. 스파크 올란도 최대 3년 무이자 할부. 전시장 방문 및 홈페이지 참조 7월 31일까지. Chevrolet, find new roads. 네, 오늘 증시 어떻게 마감됐는지 들어보겠습니다. SK증권 명동지점 김춘석 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시장이 어떻게 끝났나요? 오늘 양시장 플러스로 끝나긴 했는데요. 네. 오전에 비해가지고 조금 빠지면서 끝났습니다. 그렇군요. 코스피 지수는 플러스 5.14포인트, 1993.88로 끝났고요. 코스닥은 플러스 4.92포인트, 561.50으로 끝났습니다. 거래소 측에서는 외국인의 매도세가 약간 나왔습니다. 한 96억 정도 매도세가 나와서 그동안의 매수 규제에서 약간 벗어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코스닥 쪽으로는 오히려 한 236억 정도의 매수가 들어오면서 끝이 났고요. 네. 전반적으로 흐름 자체는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니었었는데 여전히 대형주 쪽은 조금 안 좋고 중소형 개별주 쪽으로 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외국인들이 코스닥 쪽으로 좀 옮겨가는 건가요? 어떻게 봐야지 되는 건가요? 뭐 그런 움직임보다는 사실 네. 이제 외국인들 같은 경우가 이제 거래소 쪽 대형주 쪽을 많이 가지고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그동안 코스닥 쪽에서는 매도 쪽으로 많이 나타났던 그런 모습들을 보였는데 요새 보니까 이제 코스닥에서 움직인 종목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테마주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래서 여러 가지 좀 실적이 바탕이 되면서 나오는 종목군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쪽을 이제 좀 매수하고 예. 그것이 이제 외국인 매수로 나타나고 있다. 뭐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좀 사고 있는 종목, 외국인들이 코스닥에서 사고 있어서 조금 오르는 그런 종목이나 업종은 어떤 게 있나요? 지금 일단 가장 먼저 이제 눈에 띄는 게 전기차 관련주들이 눈에 띄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화장품 관련주도 있습니다. 네. 뭐 그런 쪽도 있고 그다음에 개별 종목군도 약간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의류수가에 포함됐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종목군들, 그러니까 보통 부분 효도주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뭐 그런 종목군들도 좀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효도주요? 네, 그러니까 뭐 부모님들 연세 오래 드신 분들은 예. 틀리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네. 이제는 임플란트 쪽으로 많이 옮겨가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네. 그런 수혜 관련된 치과 기구 관련된 쪽도 움직이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뭐 요 근래 들어서 계속 나오는 자체가 뭐 여러 가지 곳으로 그러니까 노인 복지 쪽으로 움직이는 종목군들이 좀 있거든요. 예. 그런 걸 요새는 효도주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렇게 움직이는 예. 종목군들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거 말고 효도주 말고는 이제 전기차하고 화장품 쪽을 얘기를 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둘 다 좀 실적이 보이는 건가요? 전기차는 아직 실적으로 보기에는 좀 어렵지 않은가 싶은데. 지금 시장 자체에서 보게 되면 이제 두 가지 부류가 있는데요. 네. 하나는 실질적으로 실적이 나오고 있어서 그 실적 기대감으로 움직이는 종목군이 있고요. 네. 또 하나는 향후에 이익이 될 것이다라고 움직이는 종목군이 있는데, 화장품 관련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중기적으로 장기적으로 좀 이익이 될 거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예. 특히 우리나라하고 중국 간의 한중 FTA 이게 연내 타결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어떤 그런 희망감, 네. 기대감 같은 게 적응해서 중국 내수 관련주로 이제 화장품주는 분류가 되는 것 같고요. 그렇군요. 전기차 관련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중국 정부가 전기차를 구매할 때 구매세를 철폐한다는 그런 소식이 나타났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향후 넓은 중국 시장으로 진출할 수도 있고 그 덕분에 우리나라 전기차 관련된 종목군들이 이익을 네.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에서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자체가 당장 실적이 나올 것이냐, 언제 나올 것이냐를 따지는 것보단 미래 성장 가치를 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근데 코스피 시장도 그렇고요. 코스닥 시장도 그렇고 원래 가는 주만 간다 이런 얘기가 좀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요즘에도 좀 뜨는 주만 뜨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요새 보게 되면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나타나게 된 가장 큰 현상 자체가 이제 첫 번째는 코스닥 종목 쪽에도 많이 나타났었죠. 그러니까 실적이 어느 정도 나올 거라 예상은 됐지만 그 실적이 좀 서프라이즈하게 나왔고 그게 1, 4분기보다는 2, 4분기, 2, 4분기보다 3, 4분기가 더 좋아질 것이라는 종목군들이 움직이는데 이것들이 거의 더블 이상 나타나 그런 강세를 보이다 보니까 네. 어떤 학습 효과가 나타난 거죠. 그래서 되는 종목만 된다는 그런 생각도 있어서 가는 종목만으로 이제 옮겨 타는 어떤 시장 심리 자체가 이렇게 좀 바뀌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물론 상당히 위험하긴 하지만은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종목군들 중에서 거의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실질적으로 바탕이 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 자체 때문에 움직이는 부분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역으로 실적이 예상보다 적게 나왔다든지 아니면 그 예상치를 좀 앞으로도 3, 4분기에도 예상치 이렇게 뛰어넘을 만큼 큰 실적이 나오기 어렵다고 생각되는 종목군들로는 아예 매도가 나와버리는 거죠. 쉽게 말을 해서. 네. 종목을 갈아타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는 역으로 가는 종목만 움직이는 그런 장이 지금 좀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성적이 좋으니까 가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SK증권 명동지점 김춘석 부장이었습니다. 오늘의 주요 경제 뉴스 정리해보겠습니다. 이데일리 안승찬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휴가 다녀오셨어요? 아직 못 갔습니다. 계획은 있으시고요? 계획은 있는데 최성수기에 가려고요. 돈 많으시군요. 근데 이게 휴가비를 받으면 좋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기업들이 올해 휴가비를 많이 안 주는 모양이에요? 네, 참 안타까운 소식인데요. 그렇죠. 한국경영자 총협회가 480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더니 올해 여름 휴가비를 따로 지급하겠다 이렇게 대답한 기업이 71%로 조사가 됐습니다. 꽤 많은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게 작년보다는 한 1%포인트 정도 줄어든 건데요. 네. 보니까 작년보다 상황이 좀 나빠져서 휴가비를 못 준다 이렇게 대답하는 기업들이 주로 많았거든요. 여름 휴가 기간은 평균 4.3일로 작년보다는 한 0.2일 늘어났는데 네. 휴가 일수가 늘어난 건 반가운 소식인데 사실 이것도 알고 보면 불황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거든요. 불황이요? 예, 일감이 줄어서 혹은 휴가 안 주면 나중에 연차 수당을 지급해야 하니까 이 비용도 맡기려고 직원들 여름 휴가 좀 보냈다 이런 대답이 많았습니다. 역시 그렇군요. 평균 휴가비도 조금 늘었는데요. 네. 기업들마다 평균 한 47만 5천 원을 여름 휴가비로 책정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지난해보다는 한 15,000원 정도 늘어난 겁니다. 그럼 휴가를 언제 많이 가느냐? 이것도 관심사던데 최대 성수기인 7월 말 8월 초에 66%가 몰렸고요. 네. 8월 중순이 한 12%, 7월 중순이 8%, 이 정도 순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네, 여름 휴가비를 이제 주는 측면에서는 이제 경영자들의 입장에서는 불황이 많이 걱정될 테니까 허리띠를 졸라매자. 네. 이런 입장일 테고, 네. 또 받는 쪽의 입장에서는 적으니까 안타깝고. 많이 줄수록 좋죠. 예. 이 가계 소비가 늘어나면 또 경기가 선순환할 수 있을 텐데 말이에요. 그러게요. 네. 정수기나 비데 대부분 요즘 렌탈에서 많이 쓰잖아요. 네. 근데 직접 구매를 하는 것보다 렌탈비가 꼭 싸서만 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조사가 나왔네요.
네, 이거 좀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요. 렌탈이 사실 말이 렌탈이지 할부 판매하고 상당히 유사한 구조거든요. 사실 그렇죠. 한국소비자원이 조사를 한번 해보니까 한 비대업체의 경우가 그 비대 월 구입 가격은 17만 9천 원 정도인데 네. 그러니까 20만 원이 안 되는 가격인 거죠. 근데 이걸 렌탈을 하면 월 17,000원씩 3년간 렌탈비를 내야 하니까 총 60만 원이 넘는 이런 돈을 내는 셈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3.4배 정도 되는 금액을 내는 건데 물론 뭐 초기 비용 부담이 적고 또 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렌탈이 조금 비쌀 수는 있겠지만 이건 좀 심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이걸 보니까 대부분의 업체들이 그 한 달에 뭐 렌탈료 한 10,000원씩 내시면 3년 후에 이거 그냥 가지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신들에게 유리한 것만 알리고 네. 이 물건 값이 원래 얼마인지를 제대로 알려주질 않거든요. 확인들을 또 잘 안 해보게 되죠. 그렇죠. 네. 또 실제로 대부분 렌탈로만 많이 팔리니까 실제 가격이 얼마나 거래되는지도 정확하게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또 문제가 나중에 이건 내가 바가지 쓴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 들어서 해지를 하려고 하더라도 이 해지 위약금을 전체 금액의 한 50% 이렇게 부과하도록 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네. 이게 울며 겨자 먹기로 나머지 기간을 다 렌탈료로 내는 경우가 많다고 하거든요. 당장 내는 돈이 좀 싸다고 덜컥 계약하지 마시고 실제 제품 가격과 그 전체 렌탈비 이런 걸 꼼꼼히 좀 따져보시고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유지보수, 관리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은 뭐 이게 편하기는 한데 이렇게 네. 비용으로 치면은 상당히 많이 나가는 거니까.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뭐 조심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네. 근데 이제 가격 같은 경우에는 저는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판매 가격 나오더라고요. 네. 예, 그렇게들 확인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이 뭐 카카오톡하고 이 라인 네. 중국에서 계속 먹통이라고 하네요. 네, 이게 지금 다른 데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현재 중국에서만 지금 서비스가 먹통인 상태입니다. 얼마나 됐나요, 먹통? 지난 1일부터 지금 안 되기 시작했는데요. 네. 그러니까 벌써 열흘이 훨씬 넘어선 거죠. 처음에는 그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의 방한을 앞두고 있는 시점부터 시작이 됐으니까 중국이 예민해져서 일시적으로 그런 건 아니겠느냐 이런 해석이 나왔었는데 네. 지금까지 서비스가 안 되니까 이거 먹통이 장기화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건데요. 현재 중국에서는 그 미국의 페이스북이라든가 트위터가 아예 차단이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카카오톡이나 라인을 통해서 중국에 있는 가족이나 뭐 친구들과 연락하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 앞으로는 이 통로도 지금 막힐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중국 입장에서 보면 그 외국의 SNS는 뭐 사정 검열도 쉽지 않으니까 이 중국 정부가 여론을 통제하기 위한 그런 차단 목적도 있는 건데요. 또 뭐 중국 모바일 메신저 위챗 같은 그 자국 서비스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도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네. 해석도 있는데요. 근데 우리 정부가 지금 정확하게 중국이 왜 이런 걸 차단했는지 정확한 원인 파악을 아직 못하고 있거든요. 예. 오히려 뭐 지금 쉬쉬하면서 괜히 외교 문제 만들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분위기인데 IT 업계에서는 우리 정부가 중국 눈치만 보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불만을 좀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업체들에서는 내용이 파악이 안 되고 어쨌든 중국 정부가 개입된 문제니까 정부끼리 좀 해결을 봐야지 된다는 그런 그렇죠. 얘기군요. 근데 중국은 항상 이런 것들이 좀 투명하지가 않아서 이럴 때 사회주의 국가 같아요. 그러게요. 네. 이 사업하시는 예. 분들 입장에서는 리스크가 확실히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이 전업주부들도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하겠다라고 당국이 발표를 했던데요. 네. 전업주부들은 그러면은 지금까지 신용카드 발급이 안 됐나요? 옛날 생각해 보시면 왜 길거리에서 대학생들도 신용카드 만들어주고 그럴 때가 있었잖아요. 카드 대란 전에. 네, 예. 그렇죠. 그때는 뭐 당연히 주부들도 신용카드를 만들 수 있었는데요. 이후에 그 신용카드에 대한 규제가 좀 강화되면서 이 소득이 따로 없는 전업주부들은 이 자신 명의의 부동산이라도 있어야 신용카드를 만들어주는 걸로 이렇게 바뀌었거든요. 예. 그래서 요즘 전업주부들은 대부분 그 남편 명의의 그 가족카드를 만들어서 그렇게 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게 하셔도 쓰는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만 이 가족카드의 경우는 문제가 이 결제할 때마다 남편 휴대폰으로 문자가 전송이 되거든요. 띵동띵동 하죠. 그러니까 이걸 네. 뭘 썼는지 속속들이 지금 드러나는 겁니다. 게다가 네. 뭐 예전에 내가 뭘 썼는지까지 전부 명의자인 남편이 알 수 있도록 돼 있으니까 아무리 부부 사이라도 뭐 내가 어디서 뭘 했는지 일일이 남편한테 노출되는 거 싫다. 뭐 이런 의견이 나올 수 있고요. 그래서 내 이름으로 신용카드를 좀 따로 발급을 해달라 이런 수요가 좀 있었거든요. 네. 금융당국이 그래서
9월 달부터 남편 소득이 일정 금액 이상이면 주부들도 자신 명의의 신용카드를 발급해주기로 이렇게 제도를 바꾸기로 했습니다. 앞으로는 뭐 예. 주부님들도 좀 편하게 카드 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도는 좋은데 만약에 그러면 남편의 가처분 소득이라든지 뭐 이런 신용도 네. 이런 게 좋아야지 또 가능할 수 있는 그렇죠. 부분이 아닐까 싶긴 네, 하네요. 그런 제도는 있긴 있더라고요. 네, 그런 것들을 좀 감안을 해서 해야지 안 그러면은 또 이제 소득이 없이 일단 쓰고 보자라고 할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을 네, 테니까요.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일요일리 안승찬 기자였습니다. 네, 피자헛입니다. 저기요, 고기 피자랑 새우 피자랑 뭐가 더 맛있어요? 둘 다 맛있습니다, 고객님. 그래도 뭐가 더 잘 나가요? 솔직하게. 둘 다 잘 나갑니다. 왜냐하면 더블 박스. 박스는 하나, 피자는 두 가지. 25,000원. 1588-5588 피자헛. 더블 박스 주세요. 예, 생생경제 1부 함께 하셨고요. 2부에서는 제2롯데월드의 안전 논란, 이번에는 롯데 측의 이야기를 조금 들어보려고 합니다. 싱크홀, 그러니까 집안이 침하되면서 생기는 홀이죠. 구멍. 여기다가 누전, 또 교통난까지 해서 지금 총체적인 부실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롯데 측에서는 어떻게 얘기할지 이 부분들 다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도박 중독 예방을 위해서 노력하는 개그맨 황기순입니다. 저는 요즘 도박 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강연을 다니는데요. 지금도 우리 주위에는 많은 사람들이 도박 문제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본인이나 가족이 그런 고통 속에 있다면 24시간 상담 전화 1336을 눌러보세요. 전문가들로부터 도움을 받는 희망의 빛 상담 전화입니다. 도박 문제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국번 없이 1336. 예방부터 치유까지 24시간 상담으로 도움을 드립니다. 이 캠페인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와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가 함께합니다. YTN Hops English Debating Championship. YTN이 주최하고 YTN 라디오가 후원하는 2014 청소년 영어토론 대회가 오는 7월과 8월 개최됩니다. YTN과 함께하는 꿈과 열정의 무대. 청소년 여러분의 많은 참가 바랍니다. 20년차 경제 전문 기자 김인경 기자가 전하는 알기 쉬운 경제 이야기. 김인경의 생생경제. 어머머, 진짜 경제는 장바구니 안에 있지. 발로 뛰는 생생경제가 찾은 구석구석 경제 현장. 장바구니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헌혈의집 신촌센터의 홍윤정 간호사입니다. 학생들의 기말고사가 있고 해서 이제 학생들이 헌혈 참여하기가 좀 어려웠었고 또 날씨가 무더워지니까 헌혈하는 것에 부담을 느껴서 헌혈을 좀 참여를 덜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헌혈을 하시고 나서 충분한 수분 섭취를 하시면 전혀 건강에 이상이 없으니까 많은 참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헌혈을 하시고 나면 이제 뭐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혈액 순환에도 좀 도움이 되고 혈구를 만드는 조혈 작용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건강 관리에도 또 이제 우리가 검사 결과를 통해서 혈액 검사를 한 번씩 해보기 때문에 건강 관리에도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나는 약간의 시간을 투자해서 누군가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로 129번째 헌혈을 하러 왔습니다. 나이가 될 때까지 헌혈을 할 수 있는 데까지 하고 싶어요. 제가 56년생이니까 129번째니까 10년 됐나? 보람차고 좋은데 이렇게 할 수 있어서 헌혈해야겠다는 생각도 들었고 또 봉사 시간도 준다니까 여러 가지 의미는 좋을 것 같아서 같이 하게 된 겁니다. 네, 우리 생활 속 경제 현장을 살펴보는 시간이죠. 장바구니 생생경제. 헌혈하시는 분들을 만나러 박화영 리포터가 헌혈의 집 현장에 다녀왔는데요. 부끄럽게도 헌혈을 한 번도 못 해봤기 때문에 저도 한번 해봐야겠다라고 늘 마음만 먹고 있는데 한번 시도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협찬으로 김윤경의 생생경제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직접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방법 알려드릴게요. YTN 라디오의 애플리케이션 예스를 통해서 들어오셔도 되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부과되는 휴대전화 우물정의 0945번, 트위터는 YTN_이코노미고요. 웹사이트로 들어오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1억 년 전 석유를 지금 우리가 개발해. 근데 다 떨어지면? 몰라요. 그래서 전기차 배터리를 만들었어. 그리고 석탄의 석유로 이산화탄소를 플라스틱으로. 진짜? 이게 바로 미래에너지, 친환경 에너지, 그린 에너지야. 과거부터 현재까지, 다시 미래에너지까지. 혁신을 혁신하다. SK 이노베이션. 나의 쿠쿠야, 나의 얼음아, 매일 새롭고 깨끗한 쿠쿠 얼음. 나의 쿠쿠야, 나의 방금 만들어 더 맛있는 얼음. 쿠쿠 얼음 정수기. 쿠쿠 아이스 넘버 5. 네, 피자헛입니다. 저기요, 고기 피자랑 새우 피자랑 뭐가 더 맛있어요? 둘 다 맛있습니다, 고객님. 그래도 뭐가 더 잘 나가요? 솔직하게. 둘 다 잘 나갑니다. 왜냐하면 더블박스. 박스는 하나, 피자는 두 가지. 25,000원. 1588-5588 피자헛. 더블박스 주세요. 커피. 프림에 가장 많은 첨가물 카제인도. 두 번째 많은 첨가물 인산염도. 전혀 넣지 않은 대한민국 단 하나뿐인 커피. 좋은 커피란 이런 것. 커피를 바꾼 좋은 생각. French Cafe Cafe Mix Nouveau. 김인경의 생생경제. 제2롯데월드 안전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공사장 주변의 도로가 내려앉고 또 석촌호수의 수위가 낮아지는 이런 현상 때문에 인근 주민들은 여전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생경제도 지난주 월요일에 박창근 관동대 토목공학과 교수와 이 문제를 이야기를 나눠봤었는데요. 그날 방송 들으셨던 분이라면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롯데 측도 입장이 정리가 되면은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했었는데요. 바로 오늘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석희철 롯데건설 건축사업 본부장이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지금 롯데월드 관련해서 서울시의 이 저층 부분, 여기가 아마 쇼핑하고 문화시설이 들어서는 것 같은데요. 예. 요거를 먼저 개장해서 쓰겠다라고 요청을 해놓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예, 예. 네. 언제부터 개장을 하실 계획으로 요청을 하셨었나요? 저희들이 2월 달에 그 임시 사용 승인 접수를 했고요. 네. 현재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직은 답은 안 나왔고요. 예, 예. 네. 근데 이게 이제 조기 개장하시면 좋긴 한데 안전 논란 때문에 더더욱 이게 좀 얘기가 많이 되고 있어요. 근데 조기 개장하시기로 요청을 하실 정도면은 내부적으로는 안전하다라고 판단을 하신 거네요. 예, 롯데 쪽에서는 뭐 안전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은 안전하다라고 하신 판단의 기준은 뭔가요? 지금 이제 일부에서 그 석촌호수 관련해가지고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수위 변동이라든지.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저희들이 그 석촌호수 이제 수위 변동부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석촌호수 그 수위 변동은 이제 그 다른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발생될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그 석촌호수는 그 외부에서 유입이 되는 하천이 없고, 예. 그 지하 수위보다 호수 상부가 한 2m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변이 모래 자갈층인 인공 호수기 때문에 네. 물은 당연히 줄어듭니다. 예. 그래서 저희 현장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이제 없고요. 뭐 수위 저하 요인은 강수량이나 뭐 일조량에 의한 증발량 등에 밀접한 연관이 있고. 최근에 이제 장마철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비가 많이 안 오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렇게 강수량이 줄면은 수위가 더 내려갈 수도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박창근 교수님, 관동대 토목공학과 박창근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지하수를 건드렸기 때문에 이 석촌호수 수위가 낮아지는 것과 연결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 그거에 대한 입장은 어떠세요? 그 지하수명은 보통 이제 그 안반 위에만 형성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희들은 그 터파기 공사하기 전에 1m 두께 콘크리트 벽체를 안반 10m 이하까지 공사를 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지하수맥을 완전히 차단시키고 그걸 팠기 때문에 그 저희 현장 주변에 네. 지하수층은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건드리지 않았다. 예. 그리고 지금 저 현장 주변에 12개의 그 지하수위계가 개척을 하고 있는데요.
지하 수위는 지금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그러면은 예. 지금 그 롯데 측에서 한국 집안학회하고 또 영국의 엔지니어링 회사에 제2롯데월드와 이 주변부에 대한 안전진단 의뢰를 하셨다고 들었어요. 예. 예. 근데 이게 지금 서울시 자문단에서 검토를 하고 조금 있다가 결과가 나올 때가 되지 않았나요? 지금 저희들이 그 용역 준 결과 말인가요? 예. 그거는 지금 용역을 준 지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네. 지금 나와 있지는 않고요. 예. 저희들이 어쨌든 그 일부 시민들께서 불안해하고 있기 때문에 빠른 시간 안에 용역 결과를 받으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용역을 주신 거는 아무래도 이제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결과를 위해서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게요. 서울시에서 지금 시민 자문단이 여기에 대해서 안전 검토를 한번 했잖아요. 예. 그 결과에 대해서 좀 믿지 못해서 혹시 하신 건 아닌가요? 저희들이 지금 그 서울시 그 결과를 보고서를 받은 적이 없어요. 네. 그래서 그걸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 용역 준 건 아니고. 네. 최근에 이제 싱크홀이다. 예. 주변의 지하 수위가 저하되고 있다. 현장 내로 흙탕물이 들어온다. 이런 근거 없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아니라고 얘기를 해도. 네. 주변에서는 이제 신뢰를 많이 못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사실들을 보다 전문화된 공신력 있는 외국이나 네. 국내에 2군데 해서 총 3군데한테 용역을 준 겁니다. 네. 그렇게 해서 그 결과 나오면 저희들이 갖고 있는 사실하고 크게 다를 바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그 결과가 나오면은 바로 발표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위험하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쪽에서는요. 이렇게 방금 이제 그 지하수를 건드리지 않을 수 있는 차단막을 얘기를 하셨잖아요. 차단벽. 이런 게 있더라도 물이 셀 수 있을 거라고도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물길은 한번 새기 시작하면은 더 커져서 집안이 약화되고, 그러니까 싱크홀이 그래서 나타나는 거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다 근거가 없다라고 지금 보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싱크홀은 왜 생기는 걸로 롯데 측에서는 생각하시나요? 지금 저희들 보면은 이제 방이동 먹자골목하고, 방산시장 쪽에 이제 싱크홀이 있다는 말이 있어가지고. 네. 저도 가봤습니다. 네. 근데, 먼저 싱크홀에 대해서 이제 간단히 말씀드리면은요. 그 싱크홀이라는 것은 땅 속에 다사의 많은 토사를 함유한 지하수가 유출이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땅 속에 이제 동굴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상부에 있는 흙이 자정을 못 이겨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지면서 이제 커다란 홀이 생기는 게 싱크홀인데요. 예. 이 싱크홀의 특징은 상부가 좀 넓습니다. 표면이. 그리고 좀 깊고, 그리고 이제 이 지하수가 토사를 동반해서 외부로 나왔기 때문에 지하수가 없습니다. 네. 근데 제가 이제 방이동 먹자골목하고 방이동 가봤는데요. 여기는 보통 하수관이 지하 1m 정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하수관이 파열되면서 이제 거기서 하수물이 나오고, 그리고 그 물이 이제 주변에 있는 토사, 그걸 갖다가 끌고 이제 하수가 나가다 보니까 일부 공백이 생겨가지고 이제 가라앉았는데요. 요거는 이제 싱크홀이 넓은 대신 좁고, 그리고 깊은 대신 낮고, 그리고 물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싱크홀은 지하수를 동반하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지하수 위에 있어야 되는데, 지금 방이동 하수관하고 하부의 지하수하고는 약 9m 갭이 있습니다. 8m에서 9m. 근데 본부장님, 방이동 먹자골목하고 이쪽하고 좀 떨어져 있는 거 말고요. 롯데월드 인근에 있는 싱크홀도 지금 한두 개 정도 발견이 됐다라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지금 현장 인근에는 싱크홀이 아니고요. 네. 저희들이 이제 공사를 하다 보면 이제 대매우기를 합니다. 어떤 거요? 제가 잘 못 들었어요. 대매우기. 그러니까 지하 땅을 갖다가 이제 이 단지 내 말고. 단지 바깥에 이제 보도보를 깔다든지
도로를 포장한다든지 그럴 때 이제 그 대묘기를 하는데 뭐 일정 부분 이제 대묘기 좀 잘못돼가지고 뭐 한 10cm 정도 일부 가라앉은 적이 저는 확인을 못했어요. 저는 확인을 못했지만 만약에 있다면은 뭐 그 정도 수준이지 뭐 가다 사이 빠진다든지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지하수층도 안 건드리셨다고 아까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터를 한 36m 정도 팠다고 들었는데요. 예. 지하수층을 안 건드릴 수는 없고 건드렸는데 그러면은 그 벽을 세운 걸로 대신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땅을 깊게 팔 때는요. 예. 그냥 파게 되면은 이제 주변에 지하수가 많이 들어옵니다. 네. 그래서 공사를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래가지고 그 물이 못 들어오게끔 뭐 전문 용어로는 이제 스러리 월이라고 하는데 네. 약 1m 두께의 벽체를 갖다가 이렇게 사방을 둘러서 공사를 합니다. 예. 그럼 일단 지하수가 안 들어올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그 스러리 월을 보통 안반, 저희 같은 경우는 안반보다도 10m 이상 파고 들어갔습니다. 네. 그래서 그 지하수가 저희 현장으로 들어오는 일은 없고. 전혀 없어요? 아, 그렇죠. 단지 이제 그 어떤 틈으로. 예. 안반 틈으로 그런 쪽으로는 이제 물이 저희 현장뿐만이 아니고. 네. 지하수의 그 높이가 높은 데는 다 들어와요. 알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예. 지금 저희 현장에. 네. 들어오는 물을 갖다 채취를 했는데. 이것입니다. 얼마 전에 이제 송파구청에서 저희 물을 갖다가 이제 그 체크를 했어요. 네. 그리고 속초노수는 상급수입니다. 예. 만약에 속초노수 물이 바로 우리 현장 들어왔다. 그러면 이게 이급수가 될 수가 없죠. 이거는 그 안반에서 저희 차수벽하고 안반 그 틈새에서 조금씩 흘러 들어온 물이기 때문에 예. 이거는 속초노수 물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예, 그 부분은 이제 뭐 서울시 자문단 결과 나오고 또 네. 그러면 다시 한번 또 확인을 해봐야지 될 문제인 것 같아요. 예, 근데 어쨌든 이게 123층짜리로 지어지고 상당히 고층 건물이에요. 저희 문자로 문의를 주신 분이 있는데 6249님 어려운 말씀 계속 하시는데 잘 모르겠고 이 높은 건물 지으려고 땅을 깊게 파다 보니까 물을 건드렸고 그래서 그게 그 지역 지반을 약화시킨 것은 사실이 아닌가요라고 하셨는데 이게 아니라고 그러면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예,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예. 저희 그 현장 터파기 네. 터파기 하는 그 외곽에는 아주 견고한 콘크리트 옹벽이 있기 때문에 물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지하수가.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 석촌호수 수위가 낮아진 것도 이 터파기 때문은 아니다. 네, 그렇습니다. 라는 것이고요. 예, 예. 그럼 교통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어떻게 대처를 좀 하고 계신가요? 아, 교통이요? 예. 아, 교통은 지금 저희들이 그 처음 인허가를 받을 때 네. 교통 영향 평가를 받고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시설해 놨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는 지금 자문단이 열리고 있는데 예. 자문단에서 아주 객관적으로 평가해 줄 겁니다. 인허가는 어디 서울시에서 했나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인허가 한쪽에서 그냥 한 대로 따르는 것이지 더 이상은 뭐 어떻게 할 것은 없다라는 말씀이시네요. 아, 그때 교평 받을 때 예. 그 상당히 정밀하게 시뮬레이션을 많이 했습니다. 아, 그런가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이게 저희가 안전이고 워낙 예. 고층 건물이고 하다 보니까 예. 안전은 사실 0.0000001%까지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위기 가능성을. 예.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이게 깊게 좀 여쭤본 것이었고요. 어쨌든 문제가 없다고 하시니까 서울시 이 평가 시민자문단의 검토 결과 나오는 것도 좀 보고요. 그다음에 예. 의뢰해 놓으신 용역 결과도 나오면은 그때 예. 다시 한번 또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그 용역 결과가 나오면은요. 네. 그 투명하게 공개하겠습니다. 그 우리 알겠습니다. 그룹 방침도 그 시민의 안전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물론이죠. 예, 예. 예. 어쨌든 안전하게 공사를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석희철 롯데건설 건축사업본부장이었습니다. 생생경제를 다양하게 만나는 방법. YTN 라디오 앱 예스와 웹사이트 김윤경의 생생경제 또는 트위터 YTN_이코노미로 실시간 듣기와 다시 듣기를 하실 수 있고 방송 내용에 대한 문의와 의견을 주실 수 있습니다.
모르면 당하는 경제 법률 생생로펌. 네, 최근 다시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된 문제가 사회적인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뭐 하루 이틀의 문제는 아니죠. 그래서 개인정보와 관련된 법률 한번 좀 알아볼까 합니다. 법무법인 한별의 안병환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개인정보가 너무 많이 샜어요. 네. 네, 하루에 받아야 되는 스팸만 해도 엄청난데, 근데 이런 비슷비슷한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된 사건들 반복되고 있죠. 네, 물론 구체적인 경우에는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그동안의 사례들을 보면 단순한 해킹에 의한 피해였는지 아니면 그 원인이 관리를 소홀히 한 것이었는지. 개인의 관리요? 그렇죠. 예. 또 뭐 외부 다른 기업에 함부로 고객 정보를 넘겼는지, 뭐 인터넷에 간단한 키워드만으로 뉴스 검색을 반복해 보시면 뭐 이름 꽤나 알려져 있다고 한 국내 굴지의 많은 기업들이 그동안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된 손해배상 청구, 민사소송이라든지 관련자들의 형사재판 등으로 문제된 바가 많았고요. 네. 현재도 이와 관련된 소송들이 여전히 법원에 계속 중인 상황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실제 소송이 꽤 있었는데 결론이 어떻게 났는지가 일단 궁금해요. 네, 우선 대표적인 소송들을 살펴보면 2005년이었죠. 아주 오래됐는데 유명 온라인 게임인 그 리니지2 이용자가 당시 약 10,000여 명으로 추정되는 회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회사의 실수로 유출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당시 피해자들 중 일부가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은 게임 업체인 그 NC소프트에게 피해자 원고들에게 1인당 10만 원씩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라고 이렇게 판결한 사례가 있었죠. 금액만 보면 작아 보이는데요. 하지만 이 정보 유출 규모가 어마어마하다 보니까 이것이 기업의 입장에 합산되면 또 큰 액수가 되겠죠. 뭐 그 뒤에도 얼마 전 종결된 그 하나로텔레콤과 관련된 사례가 이제 피해자들에게 비슷한 수준의 위자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종결된 사안이고요. 하지만 반대로 뭐 GS칼텍스라든지 옥션, SK커뮤니케이션즈 사건 등에 대해서는 법원은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하기도 했는데요. 사안마다의 특수성과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일반화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물론 있지만 중요한 것은 최근에 법원의 판단 경향은 개인정보 침해와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서 그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데 매우 엄격한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말은 무조건 소송을 개인이 건다고 이길 것은 아니다 이런 말이네요. 그렇죠. 그 GS칼텍스를 상대로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 중에 원고 약 28,000여 명이었습니다. 이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경우에 그 항소심과 마찬가지로 얼마 전 대법원도 그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하면서 종결이 된 사안이 있었죠. 당시 대법원의 판결문을 보면 새어나간 정보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 개인 식별 정보일 뿐이고 경제적 이익을 침해할 정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이런 이유를 들고 있었고요. 그런가? 개인 식별 정보가 피해자에게 금전적 피해를 입혔는지에 대해서는 원고의 입증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을 밝혔습니다. 또한 그 유출된 개인 정보가 해당 회사나 이용자들의 개인정보 관리 및 통제권을 벗어나서 제3자가 알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는지 이 부분도 원고가 손해배상 청구를 함에 있어서는 입증을 해라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죠. 이거 어떻게 입증을 해요?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이와 별도로 또 구체적인 손해와 또 인과관계가 있는지 이 문제도 중요하고요. 따라서 소송만 제기하면 또 무조건 일정한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쉽게 생각하실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사실 한 통신회사에서 정보가 유출된 것을 확인이 되면 시민단체에서 하는 소송에 참여하라 이런 제안이 들어오기도 했었어요. 근데 누구나 한 번이라도 좀 이거 좀 억울한데 한번 같이 집단소송 해볼까 이런 생각을 좀 하기도 하거든요. 추후에 보상받을 수 있으려면 내가 같이 참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이런 사람들이 승소를 하면은 같이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도 같이 보상을 받게 되나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정보 유출에 대해서 책임 있는 기업들이 자진해서 피해 고객들에게 뭐 일정한 배상이라든지 보상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직접 소송을 제기하신 분에 한해서만 판결의 효력에 따라서 배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참여를 해야만 되는군요. 그렇죠. 언론 보도를 보면 단체 소송, 집단 소송 이런 표현 때문에 간혹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외국의 단체 소송과 같은 소송 제도가 이제 증권 소송과 같은 극히 일부의 범위에서만 인정되고 있을 뿐입니다. 특히 미국에서 이제 클래스 액션이라고 해서 집단 소송이 있고요.
독일에서는 이제 페어반치 클라게, 그래서 단체 소송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이것과 비교해 보면 일정한 그 대표성을 갖는 집단이나 개인이 대표로 소송을 제기하고 판결의 효력이 다른 사람에게도 그대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편리한 제도이긴 한데 이것이 보면 소송이 또 남발될 수 있다는 그런 경계의 목소리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도입이나 확대에 대해서 신중론도 만만치 않다는 거죠. 어떻든 이것은 우리 현행법 체계상 개인정보 침해와 관련된 손해배상 청구와 같은 일반 민사소송에서는 원고들이 모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무조건 소송할 것이 아니라 신중하게 좀 판단을 해야지 된다는 결론인 것 같은데 화제를 좀 바꿔서 이번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대책들도 좀 나오고는 있어요. 이게 실효성 있는 대책인지 좀 의문을 많이들 제기하지 않나요? 네, 사실 반복되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이제 기사가 잊을만 하면 다시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사후 약방문이다. 설국 외양간 고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지요. 이번 기회에 개인정보와 관련된 실효성 있는 그 대책이 마련돼야 되겠죠. 사실 그동안 전문가들을 비롯해서 우리의 개인정보 수집 활용과 관련된 관행에 상당한 문제점이 많다. 이 부분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과도하게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그 범위도 문제지만 또 실제로 보면 단순히 동의를 했는지 아닌지 안 했는지 이것만으로 면죄부를 준다는 법 체계도 사실 문제가 있죠. 네, 사실 거래를 하거나 가입을 하려면 어쩔 수 없이 다 동의해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현재의 동의도 굉장히 형식적인 동의에 불과하다는 거죠. 이 동의를 하지 않으면 다음 단계 넘어가지 않고요. 사실 동의를 위한 기초적인 내용들을 일일이 다 읽어보고 그걸 판단해서 동의를 하시는 분들이 드물기 때문입니다. 혹시 그러면 관련 법률 같은 경우에요. 좀 개정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법이 좀 많이 바뀌어야 되나요? 일단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입법 개선이 필요하다는 요구도 새삼스러운 문제는 아닙니다. 우선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라는 것이 있고요. 또 개인정보보호법이라는 법률이 또 있습니다. 이 양 법률이 자세히 보면 서로 약간은 애매한 관계에 서 있고요. 개인정보가 또 과연 무엇을 의미하고 어떤 범위까지 말하는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도 현실에서는 많은 혼란이 여전히 있는 부분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이제 빅데이터와 관련된 산업적 가치에 대해서도 상당한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것이 만약에 남용되어서 빅데이터가 아니라 빅브라더로 변질되어서도 안 되겠죠.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기본법으로서 그런 역할과 내용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한 이유를 보면 법 제정 당시에 사실 여야가 그 짜깁기로 합의를 해서 수정 통과했던 잘못이 있다. 이런 비판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 혹시 두 법이 애매한 관계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해 주실 수 있나요? 그러니까 개인정보와 관련해서 양쪽 다 규정을 하고 있는데 한쪽은 그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들만 규제하는 듯한 법률이 되어버렸고요. 한쪽은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일반법을 표명하면서도 사실은 그 충분한 어떤 내용들을 담아내지 못한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게 현실적으로 좀 많이 오버랩 돼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리고 이제 하반기부터는 개인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금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요.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벌써부터 이제 혼란 때문에 각종 문의들이 많이 있는데요. 금년 이제 앞으로 돌아오는 8월 7일부터 이제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이 됩니다. 그 내용이. 그래서 앞으로는 법령상의 근거라든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주민등록번호를 함부로 수집하거나 보관할 수가 없고요. 이를 위반하면 형사처벌까지도 받게 됩니다. 개정된 그 개인정보보호법은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따라서 앞으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거나 보관할 수 없게 되는 것이고요. 또한 적법하게 이것을 수집했더라도 이것을 안전하게 관리하지 않아서 만약 이것이 유출된다면 별도로 최대 5억 원까지의 어떤 과징금이라는 행정 제재도
부과될 수 있다. 이런 예.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법령에서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이게 혹시 많으면은 법에 또 구멍이 있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사실 그 내용을 저도 봤는데요. 일반인들이 그것을 다 구분해서 확인하시기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그 취직을 하면서 이력서에 기재하는 부분은 또 가능하거든요. 네. 보험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인적 사항을 쓰는 것은 또 보험업법에 근거가 있기 때문에 또 가능합니다. 예. 굉장히 복잡한 내용들이 있죠. 이런 부분들이 좀 현실적으로 많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우리에게 좀 유리하게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한별의 안병환 변호사였습니다. 안 보이니까 감추죠. 별일 없겠죠. 손발톱 무좀, 방치하면 손발톱 건강을 잃을 수 있습니다. 이젠 풀케어. 국내 최초 갈거나 닦을 필요 없이 오니텍 특허 기술로 침투는 빠르게. 와, 정말 좋아졌다. 방치하지 말고 풀케어하세요. 이탈리아 글로벌 제약회사 메나리니. 김연아예요. 저의 다음 계획 궁금하시죠? 앞으로 강원 평창수와 함께 준비하겠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준비하는 깨끗한 물이니까요. 강원 평창수 마시면서 같이 준비하실래요? 평창 동계올림픽 공식 먹는 샘물. 강원 평창수. 난 무엇을 위해 사는가 고민돼요. 어쩜 좋죠? 참된 나를 찾고 싶은 C3 타입이군요. 인생의 온갖 번뇌를 다스리기 위해 양권 4일치를 처방해드릴게요. 떠나세요. 당신의 타입에 맞는 미얀마로. 대한항공 미얀마 양곤 메이루낭.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30. 조금 아파도 괜찮아요. 1000번을 아파야 꿈을 이루지. 아프지 않은 성공은 없습니다. 아픔을 겁내지 마세요. 아픈 만큼 이룰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언제까지 아프라는 겁니까? 네. 아프지 마세요. 당신답게 오늘을 사세요. 오늘의 보험이 함께합니다. 당신밖에 모르는 한화생명. 향기 레시피에서 골라보세요. 전 바닐라 부케요. 섬유 유연제와 다우니 아로마 듀얼을 함께 쓰면 새로운 향기가 만들어집니다. 향기 좋다. 다우니 향기 레시피로 당신만의 향기를 만드세요. 다우니 아로마 듀얼. 예, 이어서 4시 뉴스 들으시고요. 저는 생생경제 3부로 돌아오겠습니다.